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행복과 만족을 혼동한다. 하지만 둘은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경험은 훨씬 복합적이기에 이를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오랫동안 누리는 안정성으로 다 환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부터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발달한 서방 세계, 그리고 고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관한 여러 시각과 실제 연구 결과를 폭넓게 아우르며 행복이란 무엇인지 탐구한다.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이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이 나라는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고 천연자원도 별로 없으며 군대 또한 두려워야 할 필요가 없었다. 평균 수명은 63세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고 약 20만 명의 인구가 100개가 넘는 언어를 쓰다 보니 서로 대화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을 공동체,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두면서 작은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바누아투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회오리 폭풍과 지진뿐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 지구의 버등을 비롯한 조사자들의 관심은 이 나라 주민들의 낙천적 태도 자체라기보다 행복하기 위해 자연을 얼마나 적게 훼손하느냐에 있었다. 그들은 바누아투를 행복지수 1위로 선정하며 적은 물질적 소비로도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자연의 손을 덜 대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부유한 서방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한 것은 돈과 권력, 높은 기대 수명이 꼭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 더 많은 돈이 꼭 더 큰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 행복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는 부유함과 행복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실질 소득과 생활 수준은 엄청나게 상승했으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간 소득이 대략 2만 달러를 넘어서면 추가 수입이 더 이상 행복감을 비례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어느 정도 소득 수준까지는 기본적 욕구 충족의 효과가 크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소유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유함을 상대적으로 느끼는 경향도 중요하다. 사람은 주변과 비교해 자신이 더 풍족하다고 여길 때 일시적인 만족을 느끼지만 끊임없는 새로운 욕구 앞에서 이전에 얻은 것은 금세 당연한 것이 되고 만다. 행복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유로 너무 높은 물질적 목표에 매달리는 태도가 오히려 만성적인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행복경제학에서는 국민 총생산 증가보다도 이혼율과 실업률 감소, 사회적 만족도 상승 등 공동체적 측면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리처드 라야드는 성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수록 사람들은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불안과 불만족에 시달릴 위험도 커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행복이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려면 일과 가족,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 지원하는 전환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는 반론도 많다. 예컨대 충분한 의료보험과 연금,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행복경제학은 최소한 부와 소비가 행복의 핵심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며 행복을 측정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신경 전달 물질과 연관이 있음을 현대 뇌과학이 밝혀냈다. 햇빛이 가득한 남태평양 섬에서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것은 일관욕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행복의 복합적 메커니즘을 모두 해명할 순 없다. 좋은 식사, 섹스, 스포츠 등을 통해 느끼는 쾌감은 일시적이지만 더 깊은 만족과 성취감은 기대와 충족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는 엄청난 거리 달리기로 러너스 하이를 느끼는 한편 기록갱신에 성공할 때 또 다른 차원의 희열을 맛본다. 이는 단순한 호르몬 반응이 아니라 전전두엽 피질이 목표 달성이라는 보상을 인지했기에 생기는 결과다. 다른 한편 행복에는 긍정적 회상 또한 중요하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나쁜 사건을 되짚으면 기분이 가라앉는 등 감정과 의식은 상호작용하며 우리에게 복합적 행복감 또는 불행감을 부여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초감각적 세계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히 배제하고 감각적으로 체험 가능한 현실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 그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과도한 욕망이 불행을 낳는다고 경계했다. 작은 치즈 한 조각을 서서히 음미하는 기쁨이 지나친 향연보다 훨씬 크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유는 오히려 의존도와 두려움을 높인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이라며 함께 삶을 나누고 두려움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속적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았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의 심리학과 맞닿아이다. 긍정의 심리학과 행복의 여러 가지 원칙. 현대 긍정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우고 훈련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활동성. 뇌는 계속 움직이고 배우길 원한다. 무기력에 빠지면 뇌 기능도 저하되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사회적 관계, 친구, 가족, 파트너와 함께하는 경험은 행복을 증폭시킨다. 사랑과 유대관계가 주는 심리적 안정은 돈이나 지위보다 큰 효과가 있다. 집중.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때 작은 즐거움조차 깊게 체험할 수 있다. 미래 걱정이나 다른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현실적인 기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기대 모두 행복을 해친다.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좋은 생각.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기록하며 되새기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불행을 서둘러 피하려 하지 않기. 고통과 위기가 때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역경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의 의미. 적절한 일과 노력은 인간에게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준다. 실업이나 장기 휴식이 오히려 무기력과 우울을 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 모든 원칙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의 성격, 상황, 환경 요인이 달라 행복에 이르는 경로도 천차만별이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과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행복 추구의 이론은 공허해질 수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안정적 제도에서만 찾으려 할 때 우리는 금세 한계를 느끼게 된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주민들은 소박한 삶 속에서도 커다란 만족과 공동체 의식을 누렸고 행복 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소비나 소득이 반드시 더 큰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대 에피쿠로스의 가르침과 현대 긍정심리학의 분석은 작은 기쁨을 음미하고 과도한 욕심과 두려움을 줄이며 우정과 유대관계를 중시할 때 우리는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삶에는 불가피한 고통과 실패가 있으며 누구도 계속해서 완벽한 하모니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와 현실의 균형을 맞추고 작은 순간들을 충실히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통념에는 일리가 있지만 그마저도 무턱대고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의 자유와 환경 관계가 모두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란 단어가 이토록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누구나 인생에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의 행복은 결코 일시적인 쾌락이나 고통 후회피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훨씬 다층적이고 깊이 있는 경험인 셈이다. 행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 경제학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있다. 일상에서 부나 학벌, 지적 능력, 용모, 연령, 심지어는 성별과 같은 요소는 의외로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은 삶의 편안함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친구 같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섹스나 식사, 운동, 여행 같은 활동에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충만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행복 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지목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이다. 부유함이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다. 대신 가족, 파트너, 자녀, 그리고 친구들과의 친밀한 유대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감을 제공한다. 실제로 깊은 관계망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며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타인과의 연대와 공감이야말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는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행복 경제학의 가치 평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자신이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며 때로는 건강과 자유가 이 위치에 오르기도 한다. 돈과 외적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내면의 만족감을 결정짓는다. 직업적인 성공이든 봉사와 헌신 같은 사회적 활동이든 혹은 예술 창작 활동이든 간에 내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더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꾸고 일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행복감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정서를 포함한다. 예컨대 최상의 긍정적인 정서로서의 행복감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환희를 동반하며 이때 인간의 감수성은 극도로 예민해진다. 온 감각이 깨어나고 주변 세상이 평소보다 생생하게 다가오며 평범했던 사물까지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랑에 빠지거나 오랜 노력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이 이와 유사하다. 이때 사람은 강력한 희열에 사로잡혀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치솟는 기묘한 형이증을 맛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행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의식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상황도 많다.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경험과 기억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며 해석할 때, 즉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가짐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 비로소 확보되는 행복도 존재한다. 하루하루를 살며 감사와 긍정으로 일관하려 노력하거나 좋은 추억을 자주 되새기는 방식은 의식적인 인지적 노력을 통해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한편 사랑과 성공을 통해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느낌은 인간의 심리와 뇌 작용의 긴밀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추상적인 개념인 조화, 통일, 집중력, 자유, 감각 등이 혼합되어 머릿속에서 일종의 밝은 인상을 만들어낸다. 이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의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정서와 생물학적인 호르몬 작용은 사람을 활동적이고 유연하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보통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며 자극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여유로우며 생산적이 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차린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알려졌듯이 이 같은 강렬한 행복감은 지속성이 그리 높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가 더 이상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거나 도리어 과잉 반응 상태가 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지나친 흥분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희열을 제공하지만 그 뒤에는 허탈감이나 심지어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억지로 연장시키려는 시도가 결국은 마약 중독이나 무분별한 외도 또는 끊임없는 성취만을 좇는 행동 중독으로 이어져 좌절로 끝나기도 한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복감은 적정 수준의 긍정적인 호르몬 작용과 그에 걸맞은 인지적 행동적 균형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심리학자이자 행복 연구가인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을 개인적 즐거움과 소망, 그리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제시한다. 셀리그먼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합될 때 만들어진다. 첫째, 기쁨을 동반하는 편안한 삶이다. 삶의 기초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함께 작용해야 행복은 지속 가능해진다. 둘째, 사회적 참여와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가 어우러진 만족스러운 삶이다. 사람은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심리적 정서적 충만을 얻기 어려우며 타인 및 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할 때 오히려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낀다. 셋째, 특정한 일의 성취를 통해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미를 찾는 삶이다. 이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행복이다. 다시 말해서 편안한 삶, 만족스러운 삶, 의미 있는 삶,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상태가 바로 셀리그먼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다. 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은 이런 행복 개념을 내적 의미와 외적 충만의 균형이라고도 부른다. 의미 없는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겠지만 그의 의미와 목적이 결합되면 보다 깊은 수준의 행복감을 생성해낸다는 것이다. 세계 가치조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행복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것만으로도 실제 행복 지수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섹스, 식사, 여행, 스포츠, 누군가를 유혹하는 과정 등에서 느끼는 행복은 기대와 충족 간의 긴장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감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맛있는 식사를 앞두고 상상 속에서 미리 맛을 즐기는 기대감은 이미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선사하고 실제로 식사를 마친 후에는 충족감이 이어져 행복감을 한층 더 높여준다. 이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보상을 만들어낸다는 원리를 잘 보여준다. 운동, 특히 달리기에서 나타나는 레어너스 하이도 비슷한 예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리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고양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주는 보상이기도 하다. 마라토너들이 기록을 경신하거나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느끼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감은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다. 전전두엽 피질이 기록의 수치나 목표 달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성취가 큰 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한편 목표로 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초과 달성은 더욱 강렬한 만족감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몸이 주는 느낌 이상의 심리적 승리감과 자기 확신에서 오는 행복이며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행복은 단순히 느끼는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관계,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 더 나아가 나만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충만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동시에 우리 뇌 안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화학작용과 호르몬 분비 상태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행복감만을 추구하고 그 순간을 인위적으로 누리려 애쓰기보다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막연한 기대와 긍정적 사고가 의외로 실제 행복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복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행복한 삶은 대단한 사건이나 성취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보면 행복은 결코 막연한 행운이나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과 태도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는 반드시 나를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존재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